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이고요. 오늘 또 홍인표 선배 모시고 중국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홍 선배와 첫 시간 이거 같이 한 다음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요즘 막 중국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가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인 이 시진핑 국가주석인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사려 깊지만 교활한 카리스마 이런 표현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진핑 얘기가 저도 참 궁금한데 벌써 집권 2년째를 마치고 이제 3년째로 접어들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물려받은 게 언제냐 하면요. 2012년 11월 15일입니다. 그 당시 중국 공산당 제18자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가지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때 공산당 총서기가 됐거든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건데요. 그러니까 15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를 한 지가 2년이 되고 이제 3년째를 갖다 접어들게 됩니다.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당의 총서기 그러니까 당의 1인자인 총서기가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를테면 중국을 이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그 이듬해 3월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임이 됐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 총서기가 언제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3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총서기가 된 것이 이제 11월 15일로 이제 꼬박 2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예,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 의회 같은 그런 의회입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뽑힌 거는 이제 그 2013년 3월이었고 이렇게 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무슨 뭐 시진핑, 리커창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될까 막 이런 얘기 오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집권 기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긴 했지만 미리 좀 중간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 요즘 많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시 주석이 생각보다 당내 권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임기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으로 따지자면 이제 2022년까지 공산당 총서기를 맡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국가주석은 2023년까지 맡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국 공산당 이런 내부 규칙이 있어요. 만 68세가 되면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1953년생이니까 이제 2017년이 되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고요. 이때 이제 제5세대 지도부 그러니까 2012년에 출범했던 제5세대 지도부 가운데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 2명만 남고 나머지 5명은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그만두는 사람들은 전부 다 68세 이상이어서 68세 이상이라서 이제 사실상 정년 은퇴를 하시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죠? 나머지 5자리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시진핑 주석 이후에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 나가는 이른바 제6세대 지도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지도자 선출 과정이 조금 합리적인 집단 지도 체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럼 중국의 권력구도를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공산당 그리고 그다음에 군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진핑이 3대 권력을 전부 다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먼저 공산당 문제를 보면은 일단 반부패 정풍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확실하게 기강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던 조윤캉, 주영강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요. 전 중앙정부비 서기를 일단 잡아넣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언론들이 뭐 호랑이 사냥이다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렇죠. 예, 조윤캉. 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이 엄청난 축제를 했다는 소문은 많이 돌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처벌을 갖다 받는 경우는 아주 적었고요. 또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소수민족이나 권력투쟁에서 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진핑 체제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리펑 전 총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3세대 지도부에서 장점인 주석 밑에 있었던 리펑 전 총리도 위험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리펑 전 총리까지 이렇게 총리를 지낸 분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펑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전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한테 중국의 국유 전력 회사를 다 넘겨줘 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산시성 성장으로 있는데 여기도 뭐 그다지 능력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잘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리펑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또 여우사냥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많은 재산을 도피한 고위공무원들 이걸 지금 막 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얼마 전에 호주에서 까오엔이라고 예. 리펑 전 총리의 측근이 지금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가 만약 잡히게 되면 리펑 총리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하여튼 반부패 투쟁으로 보면 지금 18만 명의 공직자들이 지금 낙마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중국이라서.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간부도 보면은 55명이 지금 사법 처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법 처리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할 때는 시진핑 총석이 리커창 총리 쌍두마차 투톱 체제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시진핑 독주 체제가 지금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진타오 주석 때는 후 주석이 뭐 외교 안보를 책임을 지고 또 원자바오 총리가 뭐 경제라든가 내치 이런 데서 굉장히 영향이 컸는데 최근엔 확실히 리커창 총리는 뉴스에서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독주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 그 베이징 특파원 오관철 특파원이 보내준 기사를 보니까 그 소조라는 것들이 있나 보죠. 중국의 어떤 권력 내진 행정의 단위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도 소조라는 게 그 중국 공산당 내 최고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이 소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중앙재경영도 소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최고 정책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조장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자바오 총리들을 보면 원자바오 총리가 재경영도 소조 조장이었을 텐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리커창 총리가 부조장이고 시진핑 주석이 재경영도 소조 조장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소조를 갖다 여러 개를 보면은 뭐 중앙전면 심화 계획영도 소조 조장, 중앙외사영도 소조라는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외사 정책에 관해서 예. 외교 정책에 관련한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중앙외사영도 소조 조장. 그다음에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 이런 걸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영역을 뭐 경제, 그다음에 외교 업무, 그다음에 국가 안전 모든 영역을 그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로 조장까지 맡아 하면서 다 책임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정치, 군사, 외교, 사회, 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체제네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체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덩소평 이 채택했던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황제, 시황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중국에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이래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주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군부가 또 어떤지 좀 궁금해요. 왜 권력은 뭐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마오쩌둥이 한 얘기라고 막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총석이 취임 때부터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장쩌민 때 그 후진타오 주석이 된 다음에도 뭐 중앙군사위 주석 못하고 뭐 이런 2년 동안 예. 2년 동안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시 주석은 총석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군부까지 장악을 했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실은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2002년 11월에 이제 중국 공산당 총석이가 됐는데 그 당시 장쩌민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안 내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제 내놓냐 하면 2004년 9월에 내놓습니다. 거의 2년을 갖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장쩌민 주석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후진타오 주석이 많은 가슴앓이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석이 취임과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도 이제 해서 그때부터가 이제 좀 심상치 않았는데 지난 2년 동안 딱 보니까 얼마 전에 푸젠성 복근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구텐이라는 고전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 회의도 굉장히 늘 그 외신들이 아주 주목을 했더라고요. 주목했죠. 네. 이게 왜냐하면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후진타오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갖다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한 번도 못 열었어요. 그럼 못 열었다라는 거는 군부의 지지가 그만큼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가요? 그렇죠. 군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회의를 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부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군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갖다 열지를 못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정군 지휘관 회의조차 못 열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아주 보란 듯이 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베이징이 아니고 지방에서 열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지방에서 열었다라는. 지방에서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장악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베이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러도 일단 시 주석이 부르면 달려온다. 온다. 그렇죠. 네. 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베이징에서 여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민 총서기 시절 때는 그때 베이징에서 한두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은 첫 번째 정군 지휘관 회의를 열면서 후젠성이라는 지방에서 과감하게 열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악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맡은 직장이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합참의장 비서를 지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군 경력이 되나요? 군 경력입니다. 그게 현역을 갖다 거기서 했습니다. 현역을 네. 거기서 했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아시다시피 시중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시중신 전 부총리가 인민해방군 제1야전군에 몸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군 인맥이 막강하다. 또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보니까 군 장성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역 소장입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좀 그동안에 무슨 그 인기 많은 국민 가수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군 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펑리안 여사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그 해방군의 가무단에 이분이 그 단장으로 있으면서 현역 인민해방군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부인 덕분에 군인맥 관계도 또 더 막강해졌다. 그럼 아버지와 부인이 시진핑의 군 장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의 중국 그러면 굉장히 그 원로 정치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중국은 아무튼 최소한 70살, 80살은 돼야 좀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거 아니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이 상당히 좀 많이 젊어지고 그런 원로 마쿠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려고 하면 68세가 넘어가면 못하니까요. 일단 거기서는 70세 넘어가면 이제 다 이게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제2세대 그 지도자인 덩소평 시대만 하더라도 8명의 원로, 그 팔로라고 해서 빠라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쿠 정치를 했고요. 그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혁명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국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총수기를 호요방, 예. 자오쩌양, 조자양이 맡기는 했지만 사실은 덩 샤오핑을 비롯한 원로들이 뒤에서 쥐락펴락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세대 지도부인 장제민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덩소평이 199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항상 그 원로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장제민 주석도요.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제민 전 주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군사위 주석을 그 2년 동안 안 놓고 마음고생을 또 했고요. 그 주요 행사 때마다 사실 장제민 전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이 입장하면 그 뒤에 항상 따라 나와서 사실상의 넘버 투 같은 이런 역할을 계속 했거든요. 후진타오 주석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좀 심하게 받았을 거예요. 심하게 받았죠. 그 물론 이제 쩌윤캉 전 중앙정법위 서기 사법처리 같은 경우는
장제민 주석의 전 주석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과거와 같은 집단 지도 체제라든가 원로 정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시진핑 시대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시진핑 시대에 지금 후진타오 전 주석의 역할이란 게 좀 있나요? 거의 언론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 자체가 예. 그런 그 외부 활동을 갖다 상당히 자제를 하고 아하. 이분이 공청 단파의 좌장이긴 하지만 예. 그 역할을 갖다가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 하면은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 장제민 주석한테 나도 이렇게 안 하니까 당신도 물러나라 이런 식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막후 정치 같은 이런 거는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뭐 그 아버지의 그런 또 후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 한 2년 만에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이 어떤 것이 가장 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맞물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태자당이라는 예. 신분이 아주 특수하죠. 이 장제민 전 주석하고 후진타오 전 주석 같은 경우는 아무런 배경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장제민 전 주석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양자로 들어간 그 아버지가 공산당의 열사다 뭐 이런 조금은 이제 뭐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지만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아버지를 잘 만났다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누구다. 뭐 시진핑 주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친이 이제 시중신 전 부총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히 부총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중국 홍군의 장정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홍군이 2년 만에 장정을 마치고 도착한 게 서북 지방의 그 섬서성, 산시성 연안이라는 데지 않습니까? 연안. 예. 그 연안에서 마오쩌둥을 갖다가 맞이한 게 바로 시중신이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네. 바로 이 산시성 예난에 있는 그 동굴같이 생긴 예, 집들 동굴 거기서 거기를 예, 가봤더니 살았죠. 그쪽 뭐 기념관이니 뭐니 다들 그 마오쩌둥 당시에 이 시중신 그 사진 걸어놓고 굉장히 아무래도 시중신의 아들이 이제 국가주석이다 보니까 새로 대접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부각을 시켜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시중신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자생적인 공산당 유격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원래가 그쪽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그 장정을 거쳐서 마오쩌둥과 홍군 지도부를 맞았던 거 어떻게 보면 좀 운명적이었네요. 그렇죠. 거기서 독자적으로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마오쩌둥을 비롯한 홍군이 온다니까 그 행군을 맞이한 게 바로 시중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중신의 아들이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적어도 공산당 내에서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테면 주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그 아버지가 예전에 뭐 문화대혁명 때였나 이시중신이 굉장히 좀 핍박도 받고 하면서 시진핑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 본인은 문화혁명 때 하방을 가가지고 7년 동안 그 섬서성 지금 말하는 산시성에서 그 시골 생활을 했고요. 또 이제 이분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25년 동안 허베이성, 하북성이라는데 푸젠성, 복건성이라는 데서 일선 행정 간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청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만 생활해가지고 일선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밑바닥부터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진핑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자산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신도 좋은데 더군다나 밑바닥 경험도 해보고 그 지방에서 일선 행정 간부도 해보고 아버지는 고위 간부였고 좀 여러 가지 어떻게 여러 보면은 가지 그 요건이 맞아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그 얼마 전에 그 18기 사중전회라는 것도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 주석이 뭐 위법치국, 의법치국인가 뭐 그것을 구호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반부패 정풍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을 바로잡는 일이었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의법치국이라는 이 구호는 보면 이제는 법치를 내세워서 국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산당에서 하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 전체를 중국 전체를 네. 갖다가 아우르겠다. 법에 이런. 의해 다스려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처럼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보면 예, 되는 그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중 전에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건데 이거 이제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발표하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시진핑의 중요 강화 정신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말이네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강화라면은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강도 중요, 강화, 예. 예, 중요 강화다 하면은 중요한 발언이다. 아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중요 발언 정신을 우리는 배우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진핑의 중요 강화 정신 이것은 예를 들어 덩소평 이론, 그리고 장점인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뭐 이런 슬로건과 같은 수준의 공산당 지도 사상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럼 앞으로 그 이 시진핑의 중요 강화 정신이라는 것이 남은 8년 동안의 시진핑 체제에서 어떤 핵심적인 그런 테마가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시진핑 주석이 그 문예 공작 좌담회인가 그런 거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1942년에 그 마오쩌둥이 수집했던 뭐 예난 문예자담회 이런 걸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그 푸젠성 구텐에서 그 전군 정치공작 회의 온 것도 그 마오쩌둥이 그 1929년에 구텐 회의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마오쩌둥의 신화를 스스로가 좀 되풀이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좀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니냐 좀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면 정치나 이데올로기 분야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을 배우고 그럼 경제 분야는 그 뭐 덩소평을 배운다 이런 건데요. 예. 그 마오쩌둥 주석이 사실은 권력을 갖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와 군권을 장악했거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문해자담회를 연 거는 이것은 이제 문해 부분을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구텐 회의를 갖다가 소집해 가지고 이게 정군 정치 공작 회의 그러니까 정군 지휘관 회의를 연 것은 이를 군부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문물을 전부 다 자신이 끌고 가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을 갖다가 이따 장악했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앞으로 장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문해 부분을 갖다가 장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인민해방 군부를 갖다 장악하겠다는 거고 중국을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한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 말씀 듣다 보니 좀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상당히 빠른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은 그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지금 당과 정부를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가 그 장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또 그게 또 우린 또 아무래도 옆에 있다 보니까 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8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게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